둘, 셋. 네, 이쪽으로 부산과의 경쟁의 의미는 아니고요. 부산과 호남이 합쳐져서 소프트웨어와 부산의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의 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선언이라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지금 직접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누군가는 통일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탐험가라는 직업은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정리할 때. 그 탐험가 김현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항상 임원을 강조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끝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라고 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료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 그 다음에 대륙 횡단에 써왔던 물품들을 가지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전시의 제목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시안 하이웨이는 우리나라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한마디로 대륙으로 나가는 숨구멍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예술로 있는 평화의 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전시와 포럼과 청년 아카데미 사업을 해요. 이 총 사업에 이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이 됐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현재까지 차량을 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하려고 했던 거를 하반기로 미루고 현재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회가 끝나면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같은 제목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겨울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모토바이크가 이동 수단은 아니고 SUV나 그런 거 스포츠 율리티 차량을 한번 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겨울 시베리아라는 구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으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이미 완성을 했고, 이번에 겨울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자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다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고 뉴욕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탐험가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정회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여기 기존 정회원으로는 아문센이라든지 닐 암스트롱, 찰스 린드버그 옛사람들이죠. 현재는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있고,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 정회원이 2019년에 됐고 4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이제 받아들여졌고, 근거로는 이제 제가 아까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 유럽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한 것 때문에 됐거든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회원이 됐다는 건 저한테 명예인데, 그 명예를 구체적으로 삶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번에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시안 하이웨이는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그램 속에 북한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하고 1호선 이 두 개가 우리도 지나가지만 북한도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남과 북이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 통일은 그리고 대륙과의 만남이다. 근데 그 대륙은 냉전으로 인해서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길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속에 있는 320km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은 시선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전 북한을 항상 주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서 동해시에서 차량을 배에다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도착했지만 항상 떠나기 전엔 북한에다가 개인 자격으로 노크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멤버로서 제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나회의를 프로젝트 관할하고 있는 그 유엔 기구에다가 협업을 하자고 제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개인도 받아주겠지만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멤버라면 더 신뢰가 구축이 되겠죠.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무궁한 엄청난 명예지만 명예로 폰만 잡아갖고는 결국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가장 시급한 남과 북의 문제, 그 다음에 대륙의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자료화한 거를 바탕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안에 고립되어 있는 이 시선들이 대륙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 끝까지 14,000km로 확장될 수 있도록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중화를 위해서 5년, 10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현재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쉽게 표현해보면 제가 탐험 가니까 탐험 전시관이에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3,200만의 여행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여행에 관련된 별별 레벨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그리고 27년 전에 제가 처음 대륙을 횡단할 때는 돈도 없었죠. 돈도 없지, 정비 능력도 없지,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대륙을 횡단해 왔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유라시아 컴플렉스라는 공간은 대중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때 이 속에는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뭐 호랑이나 곰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러시아는 두 개의 러시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러시아와 부자 러시아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동서 갈등들도 좀 심각한데 피해자가 여행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구간에서 살해되는 여행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후 요소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까지도 제가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유라시아 콤플렉스 안에다가 넣어서 상설 전시관, 그 다음에 여행자 카페,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강연 프로그램,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축제, 꼭 하나의 그냥 여행의 하나의 성지, 우스갯소리로 하면 그런 곳을 하나 오프라인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일단 한국에는 탐험가라는 직업이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고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자료에 따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제가요. 아마도 메시지 있는 탐험가라고 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죠.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 쉬운 이 전시회 작업, 보여주기 쉬운 이 전시회 작업을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역할을 해주신 특히 이제 빛골 미래사회연구원의 오재일 교수님, 그리고 아시아문화진흥원의 박광석 원장님,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땀을 많이 흘려주셨고, 이렇게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비주얼적인 게 만들어졌으니까 전시회 다음에 뭐를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적당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탐험가의 방문 컨셉으로 요거를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회의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해요. 광주 비엔날레고요. 뭐 이게 이번 전시회 소개하는 포스터입니다. 제가 혼자서 대륙을 횡단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제 모습을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이 바이크 탄 사람이 이 깃발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영상이고, 제가 계속 27년 동안 반복적으로 횡단해 왔던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 이동 노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탐험가로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첫 행위를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했거든요. 그 1996년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모티브가 되었던, 동기가 부여가 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죠. 이분이 이제 썼던
책이 이거예요. 오스트로프 사할린. 이 안톤 체홉이 이제 1890년에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해서 사할린 섬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30세였지만 그는 이미 그 작가로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사회에서 주류가 돼 있었어요.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건 안주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한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가 모든 거의 중심이고 모스크바로부터 멀어질수록 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저 춘드라 지역이나 타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지수당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먼 곳일수록 유영지였어요. 그러면 모스크바로부터 가장 먼 곳 중에 하나가 사할린 섬이죠. 우리한테는 가깝죠. 뭐 사할린 섬의 강제징용이라는 뭐 키워드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사할린 섬은 가장 먼 곳이었고 이로 인해서 가장 혹독한 유형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매일 죄수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는 1만 킬로가 떨어졌고요. 안톤 체홉은 이 소문을 듣고 생각을 했죠. 아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는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이거를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돼요. 근데 1890년 당시에 뭐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한다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시베리아는 러시아인 주류 사회에서는 유영지였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당연히 안 가려고 하겠죠. 겨울은 잘 아시겠지만 시베리아에서는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다. 혹독한 추위를 자랑하고 여름도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은 더워요. 덥지만 대신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는 11개 시차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5분의 4가 대부분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강물이 녹고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저지대로 흘러들어서 대부분의 땅들이 질퍽질퍽해요. 그러면 물이 많고 질퍽질퍽하면 거기에 벌레가 많죠. 그래서 초파리 때, 모기 때, 저는 제일로 힘들게 했던 건 그 말파리, 슬레픈이라고 불려요. 러시아 말로는 그 쇠파리라고 하는데 천지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톤 체홉은 1890년 4월 21일에 출발해서 81일 동안 횡단을 해요.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류가 되었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10,000km 떨어져 있는 불편한 땅, 낯선 땅에서 일어나는 자국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몸소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하겠다. 이런 취지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였네요. 이야,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참 멋있다. 그 다음에 이 책 오스트로프 사할린은 보고서여서 작품이 아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딱딱하고요. 근데 그래도 극작가이기 때문에 틈틈이 작가적인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이 조만하게 짧은 문장으로 들어있는 게 도대체 이 시베리아, 도대체 이곳이 뭐냐. 나 당대 30살 나이에 러시아를 평정한 작가인데 이 시베리아에 왔더니 나의 존재감은 없구나. 겸손을 배워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베리아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들리는 소리라고는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걸로 시베리아의 크기를 표현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톤 체홉의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보면서 지식인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와 그 시베리아 대자연이라는 곳을 꿈꾸죠.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북방 유전자의 원형이 있는 곳이 시베리아죠. 시베리아가 저를 불렀고 이 시베리아 숲속에 나도 들어가서 밀크커피, 저 때는 밀크커피 세대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떼서 커피 한 잔 끓여 먹고 싶다 라는 소박한 꿈을 꾸었지만 그게 좀 강렬했나 봐요. 소박했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원하면 무엇이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한다라는 책도 있었죠. 어느 날 눈 떠보니 제가 모토바이크, 현대판 말이죠, 타고 시베리아에 서 있더군요. 저의 1996년에 이렇게 해서 모토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안톤 치업이고 그가 썼던 오스트로프 사할린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야 되겠네. 내가 드는 게 이게 제 주제가 아시아나의 6호선이에요. 그럼 아시아나의 6호선은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도 7번하고 이동 경로를 같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부산, 동해, 그다음에 북한 구간은 원산, 그다음에 나진 선봉, 러시아의 핫산,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나와 있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까지 하면 대략 100km 정도 돼요. 아시아나의 6호선은 우수리스크에서 러시아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만주 횡단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우수리스크에서 뽀그라치니라는 조만한 마을을 지나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국 수버나하고 연결이 돼요. 중국 수버나에서 하얼빈 거쳐서 쭉 가게 되면 다시 만주리가 나오고, 만주리 넘으면 러시아 국경이 나오고, 자바이클스크 다음에 치타로 연결돼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해서 만주 횡단 고속도로 타고 치타로 연결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수리스크에서 하바롭스크로 이렇게 러시아 구간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수리스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우수리 도로라고 그래요. A370 도로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것이 포그라친이라고, 우수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 거쳐서 중국 국경 수브나로 연결되는 길인데, 보이시지만 여기 이제 비포장 도로로 돼 있어요. 아직 포장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톡 여기 있네요. 이제 배 타고 도착을 하면 이게 해양 터미널인데 이쪽으로 도착을 해요, 배 타고. 그리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2014년 경우는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2019년 네 번째 횡단에서는 제가 모토바이크를 찾는데 다음날 찾을 정도로 세관 과정이 단순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이게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가 써 있는데, 이 조형물은 러시아는 85개 연방 주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라는 한 나라에 22개의 공화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도 크라이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와 오블라스치라고 불리는 주 정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형물은 아무르 주의 노브이 브레이스키라는 작은 마을 외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조형물이 상징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가 대략 10,000km 정도 돼요. 정확한 명칭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연방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이 고속도로가 완성된 걸 기념하는 주형탑이에요. 우리 같으면 모스크바나 좀 큰 도시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과 몇천 명 사는 조그만 마을 외곽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를 지나가는 이 러시아 횡단 도로가 2010년에 완성이 됐고요. 잠깐 옮겨가면 이분이 이제 푸틴이죠. 우리는 푸틴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블라지미로비치 푸틴 프레지던트라고 해야죠. 우리도 푸틴 그러면 그냥 친구야 부르는 것과 같으니까. 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 현재 대통령이고, 이 분이 2010년도에 자국민 차예요. 이게 라다라는 차인데, 라다 깔리나라는 노란색 SUV라고 그래요. 근데 승용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차를 타고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에서 치이타까지 2100km거든요. 이 2100km를 자국민 차를 타고 횡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러시아 횡단 도로가 완성이 됐다라고 정식 발표를 했어요. 발표는 9월 24일 날 하바롭스크에 있는 레닌 광장에 가면 거기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P297 아무르 연방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이게 결국은 2010년에 완성된 러시아 횡단 도로 고속도로는 P297 하바롭스크에서 치타까지 2100km 구간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1996년에 제가 러시아를 횡단할 때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 이 하바롭스크에서 치타까지였거든요.
이 구간에는 스타노보이 산맥, 우리는 이제 대흥할령이라고 그래요. 그 스타노보이 산맥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높지는 않은데 거기는 자갈투성이 산길이었고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토바이크를 타는 시간보다 메고 가는 시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 다시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얼었던 땅들이 녹고 강들이 녹으면서 저지대 습지로 물들이 흘러들어와서 홍수 피해가 심하고 땅들은 질퍽질퍽해요. 그리고 뭐 벌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죠, 모기도. 그래서 습지 같은 데서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1996년에 제가 러시아를 횡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저지대 습지와 자갈투성의 산길이 있는 이 아무르 P297 아무르 연방 도로가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랬었고, 그 상징적인 걸 2010년 당시 총리 신분이었죠. 푸틴 총리가 국민과의 대화를 이유로 해서 2010년 8월 27일부터 4일 동안 이 P297 아무르 연방 도로를 횡단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성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저지대 습지에 가면 이제 이 정도면 습지에 이 정도 잠긴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데 습지로 들어가니까 기어가 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풀이 딱 모토바이크를 연약하잖아요. 풀이 흔들흔들한데 이것들이 합쳐지니까 바이크를 딱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 계속 이제 전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어를 넣는데 기어가 휘어버렸어요. 풀이 기어를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난감했었고, 짐을 전부 다 풀어내갖고 제 오토바이크가 이제 650cc 정도인데 제가 650cc 오토바이를 선택했던 건 이제 혼자서 횡단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오토바이는 큰 상처를 남습니다만 혹시라도 넘어지면 저 혼자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니까 한 178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을 세워봤더니 제가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선택했고, 이 오토바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감당하는 튼튼한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빠져가지고 짐을 쌓아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짐을 전부 다 풀어내고 그 습지에다 놓아놓고 혼자서 끌어내는데 참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겨울은 아까 시베리아는 춥다고 했잖아요.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라겠고, 여름은 벌레 천지예요. 이 저지대 습지는 질퍽질퍽하고 습기가 많으면 이제 벌레들이 많죠. 모기, 그다음에 쇠파리, 슬래픈이라고 그래요. 가장 힘든 게 이 쇠파리였어요. 말파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초파리, 뭐 모기떼, 아주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시베리아의 키워드는 멈춰서서 단 5분도 있을 수 없다. 거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제 막심이에요. 막심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친구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 보죠. TV나 뭐 영화에서 미국에서 보면 뭐 할리 데이비스나 이런 거 보면 끝도 없는 길 따라서 이렇게 폼 잡고 가는 모습들이 때론 부럽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봤자 400km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메리카 대륙 보면 뭐 한 5000km를 그냥 쫙 빠진 길 걷잖아요. 달리고. 근데 러시아는 미국보다도 훨씬 커요. 동에서 서까지 11개 시차 10,000km가 넘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싶겠습니까? 특히 러시아의 겨울은 길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은 거의 다 휴가를 줘버려요. 여름은 덥고 햇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타민 요거 제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개방되고 나서 모토바이크 족들이 생겼고, 그 모토바이크 족들이 등장을 했고, 모든 바이크는 형제다라는 개념으로 러시아 바이크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뭐 러시아 바이크 역사도 재미있는데, 어찌됐든 막심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하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뭐 돈이 별로 못 벌죠. 러시아의 평균 임금 한 $600 정도 돼요. $600만 해도 좀 많이 버는 편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50만 원 정도, 블라디보스톡은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일본 혼다 오토바이인데, 혼다 오토바이 중에서 그 유명한 게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전설 중에 하나예요. 듀얼 퍼포먼스라 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감당하는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
한 15년 된 거 완전히 중고 500달러 5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1년 동안 고쳤어요, 이 친구가. 그래갖고 한 2,000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네요, 고치는데. 총 2,500달러만 300만 원 정도.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틈만 나면 여름에 자기 애인과 러시아를 끝없는 길을 달립니다. 근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바이크는 형제다라는 구호로 각 지역마다 바이크 클럽이 있어서 가면 한 이틀 정도는 재워줘요.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혼자 달리다 보면 좀 무료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짝을 맺어서 또 다른 지역, 뭐 옴스크라든지 크라스노야르스크라든지 이 지역에서 온 바이커들하고 일정 구간을 또 함께 달리면서 서로 프렌드십을 더 강화하기도 하죠. 이 여성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뭐 어쩐가요? 제 동생 같은가요? 닮았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죠. 아니, 당황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여행을 해봐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브랴찌아 이렇게 써 있어요. 러시아는 85개 연방 주체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안에 22개 공화국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22개 공화국 중에 브랴찌아 리퍼블리카 공화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브랴찌아 공화국은 여기 수도는 이제 울란우데예요. 비교적 울란우데나 하바롭스크 이런 단어들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편이죠. 근데 브랴찌아 민족은 이게 울란우데에서 한 500km 내려오면 울란바토르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근대 사회에 들면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 별로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브랴찌아는 몽골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현재는 러시아 영토가 된 몽골 사람들.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죠. 보니까 뭐 서로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이렇게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대요. 이제 P258은 치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치타에서 이르크츠크까지. 여기를 바이칼 연방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P258번.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랴찌아. 우리하고 비슷한 점은 아까 우리 몸속에는 북방 유전자가 들어있고 시베리아는 북방 유전자의 원형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공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현재는 크리스찬이지만 어릴 때 저희가 교회에 입문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부엌에서 밥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빌었던 것 같아요. 민간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민간신앙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영토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나무나 첫 만나는 나무에 하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청 같은 걸 막 매달아 놔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에는 우다치, 행운을 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브랴트의 영토고, 영토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행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성황당 문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누구나 그 첫 경험은 잊지 않죠, 잘. 저한테는 이게 첫 경험이고, 1996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저는 하바롭스크라는 러시아 극동의 한 도시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이미 비행기에 실려져 있었고, 국산 125cc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한 달 만에 찾아냈어요. 총 걸린 거 한 석 달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 별하면 소비에트를 상징하죠. 아직도 소련은 1991년도 12월 25일에 무너졌지만, 저는 96년 횟수로 한 3년째 되는 해에 러시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게 돼요. 소비에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소련 시대의 조형물들은 좀 웅장해요. 큼지막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혼자서 저 혼자 출정식 하는 장면을 찍었고, 안 잊혀져요, 이 사진이. 저 때가 나이가 몇 살? 이때 27살 만으로, 안톤 치오브 30살, 뭐 비슷한 나이죠. 국산 오토바이인데 뭐 고장 안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안 나요,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바이카로스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가 3,200만 그 코로나 이전에 여행자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별 여행자가 많아요. 그리고 바이칼 호수 정도는 이미 갔다 온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점은 다양성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바이칼 호수가 일단 크잖아요. 그리고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잖아요. 그리고 수량은 물량은 가장 많고 가장 깊은 호수고 이 안에 표범도 살죠. 뭐 물개 같은 것도. 근데 이 바이칼 호수 포인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곳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일단 이르크츠크라는 도시로 도착을 해서 리스트비앙카라는 조만한 어촌 마을, 바이칼 서남쪽에 있죠. 그쪽 포인트하고 알혼섬이라고 그래요. 올혼섬이라는데 두 간대로만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바이칼 호수 여기 남쪽에 바이칼스크라고 있어요. 바이칼스크를 저는 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 동쪽 위로 가면 바르구진이라고 있어요. 자연보호구역이고,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제 순수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러시아는. 그 달리는 기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데 그 이름이 바르구진이에요. 근데 바르구진은 여기 바이칼 호수의 동쪽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그 조그만한 마을 이름을 갖다 러시아 핵미사일 달리는 기차에서 쏘는 그런 이름도 지어놨는데, 가봤는데 지극히 한적하고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바이칼스크는 검은 담비산이 있어요. 이름도 재밌죠. 그 시베리아 개척의 역사는 모피 담비를 수탈했다고 봐야 되나? 워낙 그 담비털이 비싸니까 그걸 가져가니라고 사냥꾼들이 가져가니라고 멸종되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검은 담비산이라고 한 900m 정도 해발 거기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바라본 바이칼 호수가 내려다 보여요. 뭐 이런 시각은 이런 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스키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에게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원지고 아주 조용하고 뭐 이렇게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어요. 리스트비앙카나 이런 데 가면 좀 조그만 해갖고 시끌시끌하고 별로 볼 건 없어요. 이게 바이칼 호수를 보더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엔테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뭐 지상파 방송, 광주에는 KBC가 있죠. 이렇게 유명한 지상파 방송 중에 전국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툴룬이라는 도시예요. 2019년에 제가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지금 지구의 화두는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 뭐 호주에서의 거대한 산불, 이런 게 매년 뉴스에 나오죠. 근데 시베리아에서 매일 시베리아가 불타고 있다면 그런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시베리아는 매일 불타고 있어요. 심지어는 1890년에 안톤 체홉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니콜라옙스키 아무르라는 오우츠크의 바다에 접해 있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할린 섬으로 가는데, 그 배 타고 그걸 타타르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륙과 사할린 섬이 위쪽에선 거기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배 타고 내려오는데도 그때도 불을 타고 있었거든요. 안톤 체홉이 1890년에 봤던 그 시베리아의 불은 자연 발화예요. 시베리아는 자연적으로 불도 많이 나요. 마른 번개라고 해서 습기가 없는 뭐 이렇게 번개인데 그냥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번개가 쳐갖고 불이 자연적으로 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매일 불과 만났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시베리아의 불은 인공적인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가깝다는 뜻이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들을 가져가요.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벌목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시베리아는 우리 위에 있거든요.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한랭정선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베리아는 위로 가면 북극점이 있죠. 북극이 있고. 그래서 북극의 추위를 막아주는 게 시베리아의 타이가림이거든요. 타이가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침엽수림 지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침엽수림 지대가 방파제처럼 그 북극에서 내려온 추위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불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숲이 불에 타고 있고 또 인간에 의해서 벌목에 의해서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숲이 막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방파제 라인이 없어져 버린다면 북극에서 내려오는 추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1도만 한반도가 북극에서 내려오는 그 추위 영향을 받아서 1도만 내려가도 한반도 경제가 수십조 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 있습니다. 지구 설령저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일도 지구는 유기체죠. 서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툴룬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2019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다 물에 젖어버렸어요. 잠겨버려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2번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여기 가서 사진 작업하고 자료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엔테베라는 러시아 뭐 유명한 지상파 방송인데 여기하고 인터뷰해서 제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만나는 기후 변화들 이런 거를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보면 이제 이건 텍사스라는 말이거든요. 러시아에 텍사스가 있나?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이 도로인데 도로가 얼마나 차들이 달렸는지 반질반질하죠. 이제 우리는 1991년 12월 25일에 소비에트 지구를 양분하고 있었죠. 미국과 소련. 그 사이에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들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에게 현재의 러시아나 러시아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시베리아는 뭐 금단의 땅이어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같은 곳이었죠. 이 곳이 풀렸습니다. 1991년도 12월 25일에 소비에트가 무너지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서방 세계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러시아는 망했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죠. 하지만 그 반대편이었던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소련의 해체는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20세기 마지막 서부 개척 시대가 여기 러시아에 들어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텍사스는 러시아 현재 제가 여기 찍었던 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도시를 가는 도중에 만났던 주유소예요. 러시아에 텍사스라는 주유소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기의 땅이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2010년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연방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변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가 물류회사의 등장이에요. 이 도로가 반질반질 나도록 40피트는 12m짜리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대형 그 물건 넣은 상자를 싣고 대형 화물차들이 끝도 없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1년에 만들어진 물류회사가 있어. 백이라는 물류회사인데 그 물류회사가 2001년에 만들어졌고 2010년에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졌는데 2019년까지 이 백이라는 회사가 물류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계속 자료화하고 있어요. 2014년까지만 해도 그 이동 거리가 물류회사가 자동차 이용한 물류 이동 거리가 한 3,000km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에 제가 만난 물류회사는 10,000km, 러시아 전역을 자동차로 달립니다. 자동차와 철도, 우리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얘기도 많이 하죠.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는 하루에 1,000km 정도 달려요.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하루에 1,200km.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철도에 비해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는 중장비, 무거운 거 지하자원이고 싸죠, 운송비가. 자동차는 냉장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나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가서 이미 도로를 통한 물류 이동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개별적인 경쟁력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창고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러시아인의 주거는 크게 이제 그 아파트 문화가 돼 있어요. 뭐 집 돔이라고 부르는 집 단독주택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사회주의 시절에 대중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 문화를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아파트, 그 다음에 벗어나면 숲이 있죠. 러시아는 대자연이 많으니까요. 뭐 워낙 땅이 크니까 그 숲에는 다차가 있어요. 멀지 않은 아파트촌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다차는 여름 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촌과 숲에 있는 다차 여름 별장 사이에 가라지라고 부르는 창고촌이 있어요. 그 창고촌에는 소비에트 시절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넣어놓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보관할 수 없는 무슨 뭐 음식이라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뭐 정비 물품이라든지 온갖 거를 다 창고에 넣어놨고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뭐 남대문 시장 가면 뭐 비행기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구할 수 있다는데 러시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인의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서 조립을 하게 되면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뭐 최초로 우주 나간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현재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바이커, 이 친구가 지마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벤베, 오래된 벤베를 타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바이커나 차량 운전자들은 스스로 자가 정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에서 살아가는 특히 남자들의 의무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기 집을 지을 줄 알 것. 추운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보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400km 이상은 거리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400km 내에서 마을이 없다는 소리인데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보시죠. 그리고 영하 40도 추위가 몰려온다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던 기존의 운전자들은 다 자가 정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가 정비 능력이 있고요. 이 자가 정비 능력을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하지 않았고 차량 정비 능력도 없고 뭐 탐험가라는 게 한국에서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열악함을 의미하죠. 장점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탐험가 김용국이 했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뭐 러시아 말도 모르잖아. 돈도 없잖아. 자가 정비 능력도 없잖아. 라고. 하지만 저는 절실한 문제예요.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뭐 고장 날 수도 있죠. 하면 바로 아까 러시아의 바이커들은 모든 바이커는 형제다 해서 바이커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땐 고쳐주고 또 이분들이 자가 정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그게 저의 보증수표예요. 대륙을 횡단하는데 이 장면은 이제 이 창고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류허 생긴 건 이제 러시아인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왔고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그 러시아 연방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러시아 국적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류허는 카자흐스탄에도 와이프가 있고 또 헤어졌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인이 되면서 또 러시아에서 또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2명이나 있네요. 근데 이 친구는 다 고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창고촌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지금 모토바이크에 왼쪽 브라켓을 만들고 있어요. 사이드 가드라고 하거든요. 오토바이 왼쪽과 오른쪽. 왜냐면 오토바이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저는 러시아 현지인처럼 하고 다니기 위해서 이 옆에 사이드 뭐 탱크나 이런 걸 안 붙였어요. 그리고 그냥 현지인처럼 하려고 짐을 쌓아 올렸는데 돈도 부족하지. 뭐 하다 보니까 짐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키를 넘었어요, 짐이. 그러면 바람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여름은 장마철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는 여름에는 영상 3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러시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70도의 기온 차이를 버텨내야 돼요. 도로가 파손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로는 포트홀이라고 부르는 그 구멍들이 많아요. 여기에 여름은 장마철이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 구멍이 막히겠죠? 그러면 짐을 많이 싣고 있는데 구멍을 밟게 되면 바로 사고 나겠죠. 오토바이 사고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한 끝에 바이크 짐을 양쪽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서 브라켓, 사이드 브라켓을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는 료어 지마의 창고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테리얼 재료들을 사다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유라는 이제 자기 워낙 러시아는 18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료허는 자기 조상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독일군이었어요. 갖고 포로로 시베리아로 끌려왔다가 러시아인 할머니하고 만나서 현재 독일 피와 러시아 피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만났을 당시 2014년 얘기네요.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에서 가져온 창틀.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좀 편리한 걸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틀도 이제 그 옛날 러시아 거 구닥다리 그걸 다 떼어내고 창틀을 바꾸는 사업가들이 아주 많은데, 이 친구는 자기 그 조상의 피 독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창틀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스노야르스크도 한 100만 명 되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지금은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라고 하거든요. 다국적 자본들이 와요.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물류 루트를 따라서 다국적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내가 지금 빵집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그 골목질 상권 침입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눈 떠보니까 난 창고촌은 시외곽이죠. 창고촌으로 밀려 있었다라고 슬픔을 표현하더군요. 뭐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고요. 아시아 문화예술로 있는 평화의 길이라는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500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국내에서 유라시아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크게 전시한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뭐 한 달 가까이를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여기 전시회장에다가 저의 얘기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뭐 우리 광주에 있지만 비욘드 로컬 이런 얘기들이 뭐 광주에 있지만 세계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습니다.